자, 마켓 나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좀 살펴보면 8월 1일에 우리가 8월 될 때 시장이 급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뭐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는 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도 좀 더해졌고 이러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또 금세 그걸 만회했습니다. 그때 하락하기 전 수준으로 지수가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도 아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지난주에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아직까지도 뭐 양도세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못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오늘도 시장에서 약간 실망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어떻게 상승 탄력을 붙여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전통적으로 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8월, 9월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스윙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에서 굉장히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CPI 발표죠. 예, 국내 증시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은 둔화된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의 투자 전략가들은 개별 종목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기존 실적 플러스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압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또한 중요한 또 잣대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예. 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APR은 실적 좋으니까 너무나 잘 가는데 네. 알바 글로벌은 실적 실망감 나오니까 오늘도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20선으로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 시간 오름폭을 줄이면서 3,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오늘 엇갈린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0.97%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붙으면서 2.73%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건 리튬 관련주들입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 리튬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CATL에서 리튬 감산 소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리튬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39%가량 현재 시간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0.6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하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4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과의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오늘 여기서 원전 관련 협력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관련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전력 설비단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2.2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선주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하나오션이 6.71%가량 하락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하락, HD 한국조선해양도 0.27%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하다가 현재 양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1.3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9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도 1.74%가량 빠지면서 방산주 안에서의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0.24%가량 하락, 기아도 0.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플랫폼주의 흐름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
진행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67%가량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엔캠이 19%나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HLB가 3.4%가량 하락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도 8%가량 하락, 또 보로노이도 2.53%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외에 오늘 이 비만 치료제 단에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케어젠 같은 경우 2.82%가량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서로 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솔브레인 1.73%가량 하락하고 있고 동진세미캠도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전장에서의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굉장히 좋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M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JYP 엔터도 2%가량 상승, YG 엔터테인먼트가 5%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APR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오늘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주 쉬어가는 흐름 보이면서 실리콘투도 0.7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5%가량 하락하면서 3,201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3,200선은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가량 상승하면서 8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800억 원가량 코스피를 사들이면서 그래도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수급을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순매수로 방향성을 전환해서 8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80억가량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어떤 종목과 업종의 투자자들은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이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좀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싱크풀을 보셨을 때도 오늘은 2차 전지, 리튬, 전고체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좀 이끌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고 삼성 SDI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 좋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업종이 오늘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화오션의 낙폭이 많이 깊게 나오고 있고요. 거의 7% 가까이 낙폭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불을 뿜었던 이제 대형 조선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기자재 업종이나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난주에 발동이 되면서 기자재 업종이 많이 올랐었는데, 기자재 업종들도 오늘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산주들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선주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원전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방산이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부진하다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전력기기 업종이 한참 신고가 치다가 한 2달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조선이나 방산도 최근에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뭐 기간은 알 수 없겠지만 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뭐 대형 수주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로 증명을 하면서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주가 오늘은 조금 쉽니다. 지난주에 좋았는데 화장품주 뭐 여전히 APR에 대한 의견은 너무 좋습니다. APR이나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도 실적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반면에 달바 글로벌처럼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거나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주가가 추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니까 좋은 거 대장주 위주로 저희가 전략을 잘 펼쳐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도 좋습니다. 해저 케이블, 해저 전선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또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정상회담이 8월 15일에 열릴 것이다. 근데 장소가 알래스카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었네요. 알래스카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제 진짜 전쟁 멈출 것인가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뉴스는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좋습니다. 엔터주가 오늘 뭐 JYP나 뭐 SM이나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지난주부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남북 경협주도 역시 뭐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미국과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나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8월 한 25일 정도에 열릴 거니까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인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아이폰 관련주가 또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LG노텍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조정받고 모멘텀이 없고 애플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애플이 주가가 13%나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 동안 13%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관련 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의 애플의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쨌든 팀 쿡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고 아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애플도 트럼프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주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대형 업체나 소재 업체나 아니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중국 쪽에서 지금 리튬의 생산과 관련 채굴 관련된 뭔가 약간의 제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걸쳐서 공급 과잉 생산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리튬과 관련된 산업에서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굴 운영과 관련된 감시도 강화하고 있고 너무나 과잉 생산 공급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중국 정부의 단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리튬 관련된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ATL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튬 광산을 최소 3개월 정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중국 쪽에서 들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리튬의 공급 과잉이 이제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중국이 너무 리튬을 막 채굴하고 배터리를 막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리튬 가격이나 배터리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하방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또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눌려있던 그런 고난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시장의 예상을 그래도 상회하는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는 캐즘 진짜 극복할 수 있겠다. 캐즘이 다 지나가고 있는 끝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ESS나 뭐 소형 전지나 로봇 관련된 배터리나 이런 식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이런 공급사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오늘 엔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 바닥 찍고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올라갈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상승 탄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만 모아놨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2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도전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고체 전지의 음극 소재, 금속 리튬 이런 쪽으로 최근에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오늘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2,900원 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캠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전해액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해질 개발 관련해서 로드맵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ESS 시장 최근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 중국의 입지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오늘 23% 넘는 급등세 유지를 하면서 88,000원을 넘어선 흐름들 나타내주네요.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 리튬염 생산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그 규모가 10만 톤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호재로 13에서 14% 넘는 급등세에 가져가고 있고 3,41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각각 5에서 3%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원재료, 리튬, 그리고 중간재, 전구체, 양극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2차 전지 탑이네요. 오늘 산업 중에서 관심 있게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선업계, 전선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또 중국을 뭔가 제재하는 그런 조치를 하나 취했는데요. 바로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적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적국으로부터 해적 케이블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미국은 뭐 중국에게 이런 이야기 뭐 여러 산업에서 하고 있죠. 반도체는 당연히 하고 있는 AI나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제재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친환경, 태양광 쪽에서도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적 케이블까지 이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AI 시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고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해적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적 케이블도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안보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적 케이블 싸게 들어오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이버 물리적 보안 위협을 이유로 해적 케이블을 유지 수리할 때 미국산 선박이나 아니면 신뢰받는 해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의 해적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의 산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의 저가 해적 케이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차단을 해주니까 거기에 빈틈을
짚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전선업체들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리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초고압 직류정선 HVDC 요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인프라, 다른 나라보다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것을 빼내게 되면 잠재력이 커지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HVDC 시장,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HVDC 관련해서 미국에다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버지니아주에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전선이나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지는 않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당진에다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최근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해저 케이블, HVDC 시장에 진출하고 공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관련한 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 전선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LS 에코에너지가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BNK 투자증권에서 LS 에코에너지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흐름들 투자 심리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사실 글로벌 전력 수요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사업 기반 베트남 쪽 성장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잘 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를 불구하고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지니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S도 2% 상승입니다. 대한전선은 지속적인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싱가포르 전력청과 함께 1,1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런 부분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늘리고 AI 인프라 확충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인프라 구축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죠. 그쪽 수혜를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1.5% 상승하면서 오늘 16,970원. 장중 고가 대비 상승 탄력은 일부 둔화됐습니다만 긍정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오늘 한 1% 상승하는 상황에서 LS 마린솔루션이 상승하는 흐름이었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이어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부분과 함께 해저 케이블 수주 소식도 연이어 알렸습니다. 그런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해저 속 통신 그리고 통신 케이블 이쪽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이어서 그런 거고요.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선 장중 고가에서는 약간 상승 탄력 둔화되지만 긍정적인 힘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다시 세제 개편안 이야기인데 지금 양도세, 주식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계속 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10억으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 주주들의 반발과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과 반발이 엄청나게 나온 상황이어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지금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새롭게 정책위의장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이제 임무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참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이렇게 당정청이 모여서 당정 고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논의를 여기에서 했다는 언급은 나왔는데 일단은 향후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50억으로 다시 회귀할지 아니면 10억으로 낮출지 아직 확실한 결정은 못한 것으로 일단은 당정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는 끝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오늘
한정의 정책위의장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초부터 7월 말 8월 초에 저희가 진성준 정책위의장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비난과 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을 했고 정책위 의장도 진성준 위원장에서 이제 한정혜 위원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이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50억 원으로 다시 좀 바꿔야겠다, 회귀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정부에다가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50억 원으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다시 50억 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도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의견을 낼지는 뭐 중요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시장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견도 개진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 추세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났다라는 주말 사이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들이 오늘도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온 분석 정도로 좀 설명을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삼성증권의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2분기 순이익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치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 이익률은 한 5.4%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한다라는 이슈 있었습니다. 그런 모멘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내릴 때 매수해야 되는지 그 여력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4% 정도 밀리면서 67,2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뭐 실적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아니면 뭐 투자한 자산들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한 4.7% 정도 밀리면서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최근 유상증자 6,500억 원 정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는 IMA라고 종합투자계좌 인가를 좀 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NH투자증권 오늘 한 2.5% 밀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시 화랑의 대표 수혜주이다라는 분석은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한 2.6% 함께 빠지면서 20만 원 선 내려왔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당 매력, 중장기적으로 증권 업황 호황에 따른 수혜주라고 분류했고 오늘 대신증권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빠집니다. 한 1.8% 하락하면서 24,750원 선. 오늘의 눌림목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증권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데일리 온 김태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한참 또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처럼 미러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식 휴전 가능성이 이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휴전회담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 러시아의 담판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휴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이나 SY스틸텍, TYM, SG, 대동기업 기존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이름 올렸던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2차 전지주에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상반기 중에 친환경차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숫자로 확인되면서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 극복에 대한 희망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침해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SDI와 LG 엔솔뿐 아니라
엔캠과 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쪽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를 담지 않고는 하반기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전주에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가 맞물려서 에너지원으로 SMR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SMR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비티나 BHI, 태웅, 에너토크, 우리기술 같은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와 조선주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하반기 새로 생기는 ETF와 펀드들의 적감에서 담기 위한 일종의 그 펀드 종목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들이 하나의 펀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펀드를 운영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 생기는 펀드들을 새로 편입하게 될 때 그 종목, 그 펀드에 새로 저가에 그 하반기 시장을 또 주도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 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하반기에 새로 생긴 펀드에는 그 종목들을 저가에 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경협주들. 이 남북경협주는 지난 주말 사이에 남북한 그 휴전선 일대에 있었던 그 남북의 그 확성기들을 철거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남북 정부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에서 서로가 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대화를 직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 대통령의 기념사가 기다려지고 있죠. 자, 지금 중국 소비주들은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주가 빠지는 걸 보실 수도 있는데 특히 화장품을 대표해서 중국 소비주라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이 변경 문제를 중국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조기에 실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새로 담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특히 실적에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담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최근 올라서 혹은 조정받아서 관심이 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조선 방산, 남북 경협주까지 쭉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징주도 호실적 관련주에서 찾으셨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나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많이 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마음이 먼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펀드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을 담지 않으면 하반기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이번에는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조 6천억 규모의 증자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실탄이 충분히 있고 이 실탄을 갖고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에도 증설하면서 그쪽을 통해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그 P6라는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수량을 더 늘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 전고체 반도체 생산 라인을 파일럿 라인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F 배터리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ESS에서 우리 삼성 SDI가 또 수주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ESS 시장에서 나름대로 시장을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전지, 지난번에 LG엔솔 알려주셨는데 이번에 삼성 SDI도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뭐 테슬라가 도조팀을 해체한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뭐 테슬라와 삼성전자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자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두 회사가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위해 수익 일부를 지불하는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거래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기반 일자리 유치 패턴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4월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6월 젠슨 황 CEO와의 백악관 회담 이후 입장을 번복했고 지난 8일 상무부가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 H20은 바이든 정부가 H100 등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하자 성능을 낮춰 중국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H12이 중국의 AI 군사력 강화에 쓰일 수 있다며 수출을 반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올해 7월 분기 매출 전망이 80억 달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증시 공매도 잔액이 올해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 세제 개편 실망감과 미한 상호 관세 시행 등 악재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코스피 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10조 760억 원으로 한 달 새 14.3% 급증했다. 코스닥 시장도 4조 635억 원으로 4.2% 늘었다. 한미 반도체, SKC,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등이 집중 타깃이 됐고 코스닥에선 재룡전기, 단알, 에코프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증권가에선 공매도 비중 확대가 이어질 경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종목별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한 0.4% 정도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11포인트, 0.04%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 금요일에는 낙폭이 좀 컸거든요. 0.9% 가까이 하락하다가 오늘은 0.35%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잇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박사님.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뭐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테슬라와 협력한다, 뭐 애플과 협력한다, 뭐 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저는 갑자기 또 궁금했던 게 삼성이 테슬라와 협업을 하면서 AI6 칩을 이제 앞으로 만들 건데 네. 그게 이제 테슬라의 전방위적으로 그 AI6 칩이 사용될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뭐 도조에도
이 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도저팀을 해체한다는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해체를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뉴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네네.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궁금해하고 궁금했어요.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좀 막 주시고 하셨는데요. 우선 원래 열심히 도조 슈퍼컴퓨터를 지금 1세대, 2세대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부분에서 네네. 그것을 멈췄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번 2분기 어닝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후들이 일론 머스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때 말했던 것은 AI6 칩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지만 네네. 앞으로 우리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AI6 칩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설계력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6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도 들어가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로봇은 들어가는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이미 도조 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도조 결정과 관련돼서 쉽게 표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지금 두 가지의 칩을 사실 도조도 하고 있었고 AI 칩은 이제 앞으로 미래죠. 네네. 미래에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도조 칩 같은 경우에 좀 힘이 빠졌을 거고, 그래서 도조 칩의 사실상 수장과 거기에 있는 핵심 인력들이 스타트업, 네, 다른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옮겨 나가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도조팀은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아주 소수 남은 인력은 다른 파트로 배치되면서 도조팀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조가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건 좀 아쉬울 수 있으나 만약에 AI6에 대한 준비가 없이 도조팀이 사라졌다면 테슬라가 치명적인 좀 상처를 입었을 텐데 AI6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AI6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조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도조 2까지 도조 2까지 만들었는데 도조 2까지 만들지 못했더라면 AI6는 나오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AI6는 도조의 유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6를 도조 3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이 도조의 연장선 속에서 분명하게 AI6가 있다. 즉 테슬라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우리가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이 조금 너무 모른다. 우리 칩 지금까지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이걸 이제 AI3, AI4로 이름 바꿔오고 내년부터 TSMC가 생산하는 AI5라든지 이제 삼성과 생산하는 AI6라든지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에 쓰였던 도조 1과 도조 2는 모두가 여러분 테슬라가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칩에 대한 설계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하드웨어 4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AI5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도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TSMC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테슬라가 정말 수직적으로 통합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AI 칩들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도 사실 네. 이야기를 살짝씩 흘리고 있긴 했더라고요. 네. 도조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베팅하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조 슈퍼컴퓨터는 포기를 하고 네. 아예 다른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2022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도조 슈퍼컴퓨터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22년 1월이면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챗GPT가 2022년 11월에 공개됐으니까요. AI 붐이 일기 전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의 목표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들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자율주행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엔비디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GPU H100을 발전시키고 있고 지금 블랙힐까지 발전시키면서 사실은 테슬라는 아니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X.AI에서 그록이라는 것을 발전시킬 때는 100% 엔비디아 칩을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조 칩을 거기다가 다시 생산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조는 여러분 구글의 TPU 같은 ASIC
반도체라고 볼 수가 에이직 있죠. 반도체. 브로드컴이 예를 들면은 생산한다든지 마블 테크놀로지가 생산한다든지 같은 거고, 주문형. 그렇죠. 주문형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일반형, 그래서 범용으로 쓰여서 네네. 여러 가지를 연결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학습을 쓰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론으로, 그러니까 운영단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칩이라고 네네. 한다라면 특수 칩이었던 게 도저 칩이었더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을 당분간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칩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지금도 도저 슈퍼컴퓨터가 순수하게 도저 칩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저 칩과 엔비디아의 GPU가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도저 부분에서 성과를 못 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필요했을 때 도저를 썼었던 거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더 좋기 때문에 테슬라도 엔비디아 칩을 좀 더 사와서 썼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6가 나오게 되면 AI6를 지금 도저 칩이 들어가고 있는 이른바 도저 슈퍼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도저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도 들어가겠지만은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같이 시작한 AI6가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두 가지의 칩을 만들면서 도조는 또 뭐고 AI6는 뭐냐 이런 식의 어떤 혼란들을 없애면서 네. 단일하게 AI6로 차량과 옵티머스와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칩으로 융합되는, 컨버전스되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이것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위를 생산을 해서 칩을 설계해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만 쓰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 수많은 테슬라의 차량과 더욱더 수많아질 수 있는 옵티머스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다 동의 쓴다라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그는 그거를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흔들리지 금요일에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뭐 전략적으로 명쾌하게 이제는 AI6에 집중해서 테슬라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 전에 뭐 도조에 들어가는 칩은 도조 칩 따로 만들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이직 거기에만 들어간 특수 칩이었는데 이제 AI6로 넘어가면 테슬라가 만든 범용 칩을 만들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AI6도 A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아, A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범용 그렇죠. 범용성이 조금 더 확장돼서 커진. 차량에도 쓰일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일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이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큰 범용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문형 반도체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간 단계 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칩을 비중을 낮추고 자체 칩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간 단계에서는 엔비디아하고도 협업도 분명하게 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X.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 없이는 작동될 수가 없고요. 테슬라는 아니지만 테슬라 부분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 AI6가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의 곳곳에 깔리기 전까지는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활용하게 될 거고요. AI6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더 커지겠죠. 저는 엔비디아도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도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 칩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는 AI5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내년부터 TSMC에서 생산하는 것이 AI5고 지금이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AI4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될 것이 AI6고요. 그러니까 짝수로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데 AI5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드라이브, 운전한다 할 때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는 똑같은 AI5 칩을 엔비디아도 내년부터 생산을 해서 토요타라든지 다른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 AI가 작동 가능할 수 있는 일반 수준의 차량용 칩이 아니라 AI가 작동할 수 있는 칩을 엔비디아도 내년부터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칩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칩 경쟁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칩 발전 수준이 이 특화된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다 보니까 AI 시대도 맞아떨어지는 AI6 시대가 열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엔비디아하고 또 경쟁 관계를 뚜렷한 경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러니까 이 테슬라의 칩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저희가 또 네. 반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AI6 칩부터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나 삼성전자 전반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대단히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칩을 생산한다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에게 되게 좋은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파운더리하고 흔히 말하는 팹리스가 우리가 구별했던 것이 뭐냐면 팹리스는 설계만 하고 네네. 파운더리는 생산만 한다. 만들기만 하고. 역할 분단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이것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삼성과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역할 분단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생산하겠다. 워낙 AI6 칩이 이 2나노 공정의 이 고성능 칩이다 보니까 트라이얼 에러,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학습들을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그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하겠다는 차원에서 파운드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도 의미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2나노 공정, 2나노 공정에서 협업을 했다라는 것도 이 기술력을 입증하게 될 경우에는 TSMC하고 왜냐하면 TSMC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이 TSMC로 넘어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네네. 퀄컴이 넘어갔죠. 넘어갔던 이유가 삼성능이 이러한 이 고성능 부분에서의 이 수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2나노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율들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네. 이번에 애플이 협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퀄컴이라든지 다른 업체들 또는 심지어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있어서의 미래형 AI 칩에 있어서 파운드리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사실은 되게 축복과 같은 저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네. 정말로 2나노 공정을 AI6 칩을 테슬라와 협력을 통해서 정말로 수율 높게 생산해낼 수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제작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에서부터 협력하는 그래서 이후에 그 고성능 AI 칩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운더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돌파구가 뭐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HBM에만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HBM,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거냐 뭐 이런 것만 저희가 근데 너무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그것만 저희가 보고 있다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낼지도 참 몰랐어요. 이번에 애플이 쓰고 있는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소니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니가 해왔던 일들을 삼성전자가 넘겨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지 센서를 소니 거로 옮긴 거는 대단히 의미 있게 저는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소니가 미국에 이제 공장 설립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즉 미국에서 생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애플의 전략적인 목표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하고 맞따라지면서 맞아, 삼성전자에게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HBM만 마지막 문제만 해결해낼 수 있다라면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쨌든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 뭐 공장에 테일러 공장 네. 거기에서 뭐 차로 30분이면 간다고. 네, 30분 가죠. 네. 본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네, 했는데. 라인도 들어가 보고.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공장에서 잠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직원들을 엄청 쪼는 걸로 유명한데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율을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열린 자세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열린 자세를 보이려고 할 거고, 왜냐하면 이나노 공정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을 통해서 만들려고 할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소프트웨어를 테슬라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걸 쓰게 될 경우에 테슬라 쪽에서 설계 도면을 바꿀 때 실제로 삼성의 텍사스 공장 라인에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라인들이 세팅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거고, 여기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구현되면서 수율이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확인되지 않다면 다시 설계를 조정하는 방식, 이렇게 설계와 공장 설비 간의 관계들을 갖다가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원격으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설계를 바꿔야 될지, 어떻게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될지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나노 공정에서 이렇게 다목적용 AI 칩, 즉 차량,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AI 칩을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사실상 첫 번째 시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상도 이것도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엔비디아도 2027년 되면은 그 정도 부분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새로운 칩의 패턴들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파트너에서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삼성전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전략적 의미, 즉 새로운 AI 칩의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대에 맞게끔 여기에서 입지를 만들어낸다라면 향후 확장되어 갈 AI의 다양한 융합 칩에 대한 전략적인 시장 점유율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셨고, 네. 아까 뭐 케이던스 디자인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케이던스 주가가 잘 갔어요. 네, 네. 하나 코멘트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네.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테슬라가 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크게 올라왔죠. 네, 도조의 해체 이야기에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뭐 이제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게 확장될 가능성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솔솔 나오는데.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 여러분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오스틴만이 아니라 텍사스 주 전체에서 1년간의 상업적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측했던 속도보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따지고 나면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테슬라가 오스틴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막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도대체 오스틴에는 옆좌석에 조수석에 앉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대에 앉아 있고, 이게 주마다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주마다 다 규제가 다르는 거고 주마다 다 허가하는 시스템이 다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도 스스로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방에서 하나의 단일 시험을 봐서 한 군데에서 시험 보면 다 통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하고 가는 대학 시험을 서울에서 한번 보고 부산 가서 한번 보고 저기 광주 가서 보고 문제도 다 다르고. 문제도 다 다르고 수능 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막 광역 단체마다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 시험의 이 조건들이 어렵죠. 다 다른 상태인데, 우선 지금 텍사스에서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텍사스에서 이 오스틴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도 테슬라가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즉 일반인들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아직 타지 못합니다. 타게 되는 지점은 바로 그 보조석에 앉아 있는 네네. 그분들이 차량에서 내릴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시점을 저는 11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속도라면 훨씬 더 땡겨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FSD의 파라메타가 10배가 되는 것을 9월 말 정도나 10월 초에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FSD 성능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고 자율주행 성능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라메타 10배가 여러분 예를 들면 1조 파라메타면 10조 파라메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배라는 것이 파라메타라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영상 처리 부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단히 생각했던 것보다
이 로봇 택시에 대한 그 현실성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드디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봇 택시, 테슬라의 로봇 택시와 웨이모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와 우버와 테슬라와 리프트의 경쟁 구도로 이 구도를 기관 투자자들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도로 간다라면,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테슬라 Y 차량이 모델 Y가 9월 30일 날 보조금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주문하면 재고 차량이 4주가 밀렸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밀린 거 봐서는 대단히 많은 판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되면서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하반기에 매크로적인 큰 조정 국면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순풍을 저는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들이 좀 되기는 하고 있네요. 테슬라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도 아까 함께 분석을 해봤지만 좋은 테슬라와 새로운 이 칩, AI 칩을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네. 진짜 열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걸 가장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뉴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러닷 AI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애플 걱정은 뭐다? 한낮 여름의 매미 오주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 기염, 대한민국 증시 YG엔터 불핑의 무시무시한 저력,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원샷 엔드킬이다. 자, 저도 몰랐는데 어릴 때 막 비가 안 온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막 뭐가 촉촉하길래 전 그게 빗방울이 막 맺힌 게 떨어지는 건 줄 알았던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매미가 오줌 싸는 거라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비가 올 걱정을 한낮 매미 오줌 가지고 비가 올 걱정을 한다는 비유인 거죠. 매미 오줌 그거 분무기로 한 방울도 안 되는 그거 맞는 걸 가지고 비 오는 걱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플 걱정을 하는 거는 한낱 필요 없는 사소한 걱정이다. 뭐 이런 예를 든 겁니다. 뭐 뱀이 요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세히 좀 설명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길 가다 갑자기 촉촉한 거 맞는데 매미가 울고 있다. 그럼 매미 오줌인지 아시면 됩니다. 자, 애플 보고 있습니다. 4.24. 보세요. 지금 다우존스 30에서도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엔비디아도 1.09 올랐지만 역시 주인공은 애플이었어요. 자, 시스코,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 엠젠, 쉐브론 이렇게 다우존스 30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사실 우리가 너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다우 30 종목을 봐도 말이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지금 지금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뭔가 저한테 여기가 반짝거리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약간 착시 효과가. 그러신 분들 없으세요? 요것만 되게 튀어나와 보인다니까 제 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워낙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우 30에서도 이제 애플하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활약이 돋보이게 저는 느껴진다 이거죠. 어쨌든 애플이 다우 30에서도 1등을 했다. 그래서 0.47 오르는데 기여를 했고요. 애플이 229.35죠. 229.35니까 예를 들어서 암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지금 한 주당 가격이 애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우 30에서 미치는 비중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나 암젠이 더 크단 말이에요. 다우 30 안에서는. 하지만 애플이 그렇게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그렇죠? 애플 저 베어먹은 저 사과 베어먹은 거 있죠, 조각도 꽉 차 보여 이제. 조각까지. 너무 이제 주가가 좋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애플의 활약이 지금 굉장히 좋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98에 올랐어요. 역사상 신고가를 갔죠. 아, 나스닥 이거 어디까지 가려면 이거 지금 이러다가 25,000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어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 야, 나스닥은 근데 또 특이하게 저기가 아니에요. 2등도 그러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야 3등이고 지금 1, 2위가 IT가 아니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그 미국 정부 예를 들어서 그 백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내용을 좀 공부해 봐야겠는데 그 케네디 주니어 있잖아요. 그분 목소리는 다 쉬어가지고 뭐 건강한 그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햄버거도 안 먹는다고 하고. 근데 그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약값인하를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약회사들이 불리한 거 아니야 했더니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그 어제도 9.13 오르긴 했지만 8.28 올랐지만 그래가지고 저 회사가 그거거든요. 뭐 그 영유아 백신이라던가 우리가 길리어드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그 막 감기 환자나 이러신 분들 갔을 때 거의 백신 써 있어서 맞잖아. 근데 외산 백신은 더 비싸잖아요. 대부분 비싼데 맞춰요. 엄마 아빠가 솔직히 그 비싼 외산 백신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길리어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길리어드가 그렇게 백신 하는데 영유아 백신에 대한 문제를 또 케네디 주니어가 지목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트럼프한테 들어가고 이제 당선이 같이 됐잖아요. 제3세력으로서. 그래서 계속 초반부터 요구했잖아요. 이거 백신 다 조사해야 된다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영유아 기형이니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서 전면 조사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 케네디 주니어 그 사람이에요.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백신이 주력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불리하고 지금 상황도 약값 인하를 트럼프가 정책을 추진하니까 분리해야 되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몬스터 베버리지. 야, 몬스터 베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주가 지금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한 5년 이내 퍼포먼스가 제일 세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으로 넓히면 제일 센 게 몬스터 베버리지예요, 이게 5만%인가요? 이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이 주식이. 몬스터 베버리지 그거 음료수 많이 마시시는 분들 이거 만약에 주식 사면서 계속 했으면 자기가 마신 값에 진짜 몇만 배 벌었습니다. 돈 진짜. 몬스터 베버리지는 아직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애플로빈 지금 나오고 있고 애플로빈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CNBC에 매드토크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가 팡주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조어를 몇 년 전에.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걸 들고 나왔잖아요. 파크 주식이라고. PARC라고 그 팔란티어 잘 나가죠 지금. 그다음에 A 애플로빈 그리고 R 로빈후드 C 코인베이스 글로벌 해가지고 파크 종목이 뜬다고 이걸 갖고 있으면 밈 주식이라고 하면서 뜨겁다고 얘기를 하면서 들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 A를 담당하고 있는 애플로빈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이외에 이 파크 주식이 또 지금 탄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애플이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BT랑 음식료가 상승률 1, 2위를 차지하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결국 하락갭 완전 다 메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락갭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 하락갭이 떨어졌을 때 2, 3일 내 메꿔지니까 신고가를 위협하거나 이 지금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죠. 이게 갭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갭의 의미도 중요하고 갭이 얼마나 빨리 메꿔져서 반대편으로 가느냐가 그 향후 흐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 공부가 되잖아요. 하락갭이 빨리 메꿔지고 반대로 올라버리면 오히려 그게 매수의 강화가 돼요. 매수의 강화. 저번에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하락갭에 놀라서 던진 매물들을 싹 다 저가에 매수해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더 쉽게 탄력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락갭이 메꿔지지 않고 며칠을 더 가게 되면 공고히 돼서 하락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전자의 확률로 지금 흘러갔죠. 이런 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그 하락갭이 오히려 상승을 부채질하는 불쏘시개가 됐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십시오. 애플이 지금 4.24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20위 안에 가장 크게 올랐어요, 지금.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는 17위에 넷플릭스네요. 넷플릭스도 와 대단하죠. 지금 넷플릭스가 저렇게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의 위기가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코로나 때 넷플릭스가 주가가 너무 좋아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넷플릭스가 박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설이 결국에 진짜 인생에서 후회가 될 정도로 저점 매수의 찬스였어요. 다시 그런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까요? 와, 그 자리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넷플릭스 2.65, 넷플릭스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애플이 주인공이었다, 저기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반도 어느덧 지금 21선 회복을 거의 다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온투 이노베이션이 11.01 단독으로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즘 엄청 좋네요, 기세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좋은 게 예전에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증시에서 움직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인다 이 공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차트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는 이 종목 코드 지우고 차트만 보잖아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다 D램 낸드 플래시를 위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3강이기도 하고 뭐 1강 2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퍼포먼스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HBM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요즘에 퍼포먼스 계속 좋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리우스 로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온투 이노베이션 이게 급등해가지고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온투 이노베이션이 11% 급등했거든요. 역시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8월 8일 날 실적이 나왔는데 자, 지금 2024년 대비해서 지금 일단 총수익이 4.7% 증가를 한 수치가 나왔고 매출도 증가를 했죠.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D램 및 낸드 고객에 대한 판매 기인에 기인한다. 온투 이노베이션도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온투 이노베이션 실적이 좋은 게 다 반도체 업황이 좋음을 여기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기대해볼 만하죠. 자, 오늘 니케이는 1.85로 돼 있는데 자, 차트 멈춰 있죠. 오늘 산의 날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식목일 같은 건가요? 어쨌든 오늘 산의 날이라고 산하고 친해진 날이라서 일본인들 다 등산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난주에 그 움직임으로 멈춰 있는 것이고요. 오늘 급등하는 거 아니고.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0.07. 대만도 아주 좋죠.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꾸준히. 자, 보시겠습니다. 대만 TSMC가 마이너스인데 홍하이 프리시전이 0.51로 195, 200 대만 달러에 거의 다가섰네요. 자, 그다음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인이라는 12위 종목이 7.09%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랑 대만이 이 비슷해요. IT랑 금융이 시가총액 상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만 없을 뿐이지. 대만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항상 간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0.28, 코스닥이 1.65. 코스닥이 810선 돌파하면서 21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1,460억 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던 1,260억을 그대로 이미 돌려 세웠고요.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아,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급등하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71,000원 지키고 있지만 1%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3등으로 밀렸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갔어요. 1, 2위로. 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티가 7위까지 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티가 6, 7위로 사이좋게 붙어 있고요. 8위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자존심이 상하죠. 현대차 정도면 원래 5위 안에 항상 있었던 종목인데 요즘에 좀 위태위태해요, 이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늘 눈에 띄는 건 하나오션이 7%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 2차 전지주의 강세. 2차 전지주가 요즘에 바닥에서 꽤 올라왔어요.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지금 좀 요즘에 괜찮고요. 그리고 계속 괜찮은 게 오늘 또 SM, 그쵸? 제가 잠자리 얘기했죠. 잠자리가 붙은 자리에 다시 계속 앉는다고. 지금 신고가 한번 찔른 그 자리 가려고 하고 있죠, 계속. 자, SM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JYP 엔터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고 YG 역사상 신고가 같습니다.
자, 엔터주의 강세 요즘에 눈에 띄죠. 자, 오늘 당연히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에는 리튬, 2차 전지, 2차 전지, LFP, 2차 전지 생산, 소재 부품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저는 음원 음반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는 신고가 날이기 때문에 안 짚을 수 없죠. YG 엔터테인먼트가 10만 원 돌파하면서 12% 급등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최고가가 거의 94,000, 95,000원 이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시원하게 뚫어버리면서 최초로 10만 원을 등극하고 이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대단한 기세인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 상향이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IM증권의 황지연 연구원이 이런 말했네요. 저연차 IP에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저연차라는 거는 연차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7년차가 넘어선 고연차라고 불리우고요. 보통 7년차 미만들 1, 2년차에서 3, 4년차를 저연차라고 합니다. 그 새싹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연차 IP의 외형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MD 매출, 이 굿즈죠. 굿즈 매출이 그게 영업이익률이 6, 70% 한답니다. 거기 생사장에서 파는 것들이 막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1,000원도 안 되는 거를 뭐 블랙핑크니 무슨 저기 베이비몬스터니 이름 붙이잖아요. 3만 원, 4만 원에도 산다는 거 그게. 야광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부채도 그거. 그런 것들이 엄청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저연차들이 성장을 해서 스타디움 공연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엄청난 관중. 스타디움 가면 5만, 6만이 들 수 있는 그걸 가진 거예요. 저력을. 그럼 이제 5만, 6만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굿즈 쓸어가면 그거 얼마나 돈이 많이 벌겠어요. 그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얘기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요 지금 월드 투어 성과가 더해진다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YM에서는 목표 주가가 13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지금 10만 4천 원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YG의 기세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파를 만들었습니다. 뭐 완전히 블랙핑크를 이미지를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자, 뒤에 YG가 있고 퍼펙트 원킬이 있고 밑에는 원히트 원더를 부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크래프톤 주가 되게 게임주 다 부진할 때 잘 나가다가 지금 조금 꼬꼬라지니까 뉴스 또 뭐라고 하는지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크래프톤 원히트 원더 그림자 다시 들어 그게 나왔거든요. 왜 뭐냐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히트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흥행을 하고 장수를 하니까 모든 걱정을 눌러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봐봐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점이라고 그 얘기 또 나오거든요. 블랙핑크도 보세요. 이 YG 입장에서 블랙핑크 IP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약점이었어요. 빅뱅도 없고 베이비몬스터는 성장을 못하고 이 지금 JYP나 SM에 비해서 IP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원샷 퍼펙트 원킬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블랙핑크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센 거예요. 원히트 원더라는 게 한 곡을 부르고 그냥 뒤로 사라져버린 그런 거를 지금 약간 비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도 적용이 돼요.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원히트 원더를 부셔버리고 블랙핑크 하나로 모든 걸 퍼펙트 원킬이다. 지금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지금 최고가니까요. 저연차 IP의 성장이라고 나오지만 베이비몬스터의 성장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느리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보신다면은 지금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한계가 느껴지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블랙핑크의 어떤 원 IP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YG 스타일답게 제가 한 줄 매듭평을 약간 랩 비슷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YG 불핑 원히트 원더 아니지 원샷 퍼펙트 킬 맞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아마 요즘 외식하러 가셔서 메뉴판 보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0원이던 메뉴가 10,000원이 넘고 식사 후 마시는 커피 가격도 훌쩍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약 500여 개 품목을 정해진 비율로 묶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외식비나 커피값, 식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도 전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CPI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쌀, 배추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에서 최대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1.5%에서 2.4% 상승된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전기료나 주거비 등의 고정 비용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준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평균인 CPI,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체감 물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실생활 밀접 품목 141개만 따로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요. 커피나 외식비, 버스 요금, 세탁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품목 중심 물가지수라 우리 체감 물가와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이나 외식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CPI보다 생활물가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지표를 활용해 가계부담이나 소비심리, 구매력 변화 등을 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식 지표인 CPI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CPI의 통계 방식도 지속 보완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오늘 코스피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적으로는 방향성을 찾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 위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상승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간 지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오름폭을 조금 가져가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0.01%가량 하락하면서 3,2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0.27%가량 상승하면서 8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33포인트 지나가면서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단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920억 원가량 현재 시간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4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만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였는데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고 개인만이 현재 500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 현재 시간 1,386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요 투자 뉴스도 알아가 보시죠. 중국 감산 소식에 리튬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했다는 소식에 주말 사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약 9% 넘게 올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은 장시성 젠사워에 위치한 리튬 공장을 최소한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하고 이 내용을 인근 정령 공장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사워 리튬 광산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단을 통해 리튬의 공급 과잉 현상이 완화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조치가 가격 반등을 촉발하게 되면 양극재, 전해질, 리튬 가공업체의 수익성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되고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가운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디로 리튬이 현재 시간 24%가량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2,9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엠캠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21%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8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도 4.82%가량 오르면서 228,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해저 케이블에 대한 미국 내 사업 참여 차단 규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전선주들의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들의 보안 위협을 이유로 해저 케이블을 수리나 유지할 때 미국산 선박이나 신뢰받는 해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가 표면적으로는 통신용 해저 케이블이지만 중국산 장비와 기술을 배제한다는 안보 논리에 따른 만큼 앞으로 HVDC 등의 전력용 해저 케이블 같은 미국 내 다른 전선 인프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VDC 해저 케이블의 미국 현지 생산 준비에 착수한 LS 일렉트릭과 또 진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전선 등 한국 회사의 반사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2.51%가량 오르면서 17,1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주가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1만 6,500원 선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고용 부진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CPI 지수 발표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 상승으로 6월 2.9%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관세가 가구 등 일부 품목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또 소매업체들도 점진적으로 고객에게 가격 전가를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바 있는데요. 이번 CPI 발표에 따른 금리 방향성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우리 시장은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로 인한 내수 부양 관련주들이 연일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YG 엔터테인먼트가 10%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3,3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 주가도 전반적으로 오늘 엔터주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7,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 파라다이스 주가도 오늘 상승하다 오름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21,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인 CPI 그리고 PPI 그리고 이에 따른 9월 금리 방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죠. 네, 내부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두나 우려는 있는데 시장은 지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버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승 위쪽으로는 시원하게 뻗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 오늘 한 주의 출발 월요일인데요. 자, 월요일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쾌한 경제 시장 분석은 이분과 함께 하셔야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 이슈 이거는 뭐 피해주, 수혜주 가리기 굉장히 바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경제를 분석할 때 상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물 경제 분석 정말 중요한 순간 같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국가 단위에서 일단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의 소비자라든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적으로 이 관세 전쟁의 효과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고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맞습니다. 또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실물 경제 차원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관세 영향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물가는 약 10% 정도 인상된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과 르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중국이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불리한 통계를 미국이 잘 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소매의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트가 월마트인데 월마트에서 현재 소비자 관세 전쟁 이후에 과연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르포 형태로 봤을 때 현재는 1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요. 개별 품목이 만약에 조금 덜 올라갔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제 배달 받지 않습니까? 배달이나 운송업체에게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매 가격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배달비를 합쳐서 보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실제로 상호관세 관련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분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일대 산하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런 관세 영향으로 미국이 가구당 약 334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한 사람의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가구당 부여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경기 침체, 소비 여력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직격탄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신발, 의류, 신성식품, 자동차 등등등에 관한 영향이 셀 것 같다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만약에 실물 경제의 관세 영향이 세게 들이닥친다면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를 0.4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오히려 중국이 받고 있는 GDP 타격 마이너스 0.2보다 오히려 곱절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 미국에게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돼서 사실상 관세 영향, 그다음에 수요자 딴의 현저한 수요 감소,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렇게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잘못하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미국에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쪽 입장이라든지 골디락스를 전망하는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일부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있지만 소비자 단에서 전가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1차 수입 벤더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익 등을 고려해 보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결국에는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재정을 늘리고 소비자는 부담이 없고 중간 쿠션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해악을 다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디락스 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미국 경제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첫 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쪽에서는 당연히 선순환 효과를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발등을 스스로 찍는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정 부분 드는데 지금 고용도 충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기준금리 인하해도 시장, 경제의 질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S공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보고서인데 뭐 7월 달도 충격을 줬습니다만 5월, 6월 결국 25만 건 정도를 수정하면서 미국의 이제 쉽게 말하면 고용 절벽, 고용 한파가 들이닥친 거 아니냐라는 건 일단은 팩트로 우리가 확인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양쪽 다 해결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 이중고. 이쪽으로 가자니
예를 들면 고용을 해결하자니 물가를 올려야 되고 예. 또 물가를 잡자니 보니까 이미 물가가 올라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제적으로 보면 약을 쓰기 가장 어려운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현재 자칫하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왜냐? 고용 상황이라든지 관세 영향 후폭풍 때만 하면 경기 침체가 일부 확인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잡혔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만 오른다면 이건 예. 누가 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PMI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했는데 네. 이게 지금 0.7포인트가 하락한 50.1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3분의 2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생각보다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약간 위축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네. 전체 경제적으로 봐도 쉽게 말하면 이제 침체를 조심스럽게 예. 예상할 수 있다는 자료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경기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지표를 확인했다고 치면 결국 물가 지표인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시간으로 12일에 이제 나오는 CPI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CPI까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2.9 정도 우리가 그런 CPI를 마크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과연 앞자리로 3을 찍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뭐 2점 후반, 2.9나 8이나 여기서 뭐 3 올라가는 거 0.23 정도니까 네, 네. 물가 자체는 큰 폭 상승이 아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체감하는 바가 앞에 3이 찍힌다면은 이건 좀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 PMI 이쪽을 한쪽으로 놓으면 경기 침체.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S의 공포의 초입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다만 경제에 늘 명과 암이 있고 트럼프 측에서는 이것도 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냐면 앞단 뒷단의 얘기는 다 그만하고 PMI가 높아?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물가 금리 관련해서도 네. 버퍼가 넓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을까가 오히려 시장에 걱정하는 바인데 사실 이제 중립적이거나 좀 학계나 또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초입으로 보는 게 맞는 해석 같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미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S 공포 이런 부분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현재 좀 높아진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달러 약세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반기 지속될 수 있을까? 뭐 기준금리 차이도 주요 국가 그러면은 벌어진 게 이제 오므라들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가 하반기에 1회 인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한 3주 전에 맞아요. 예측했을 네, 때는 네. 바로 강달러로 가면서 달러 예. 인덱스가 높아지고 우리도 환율이 1,400을 터치하는 등 굉장히 급격하게 강달러 분위기로 갔었는데 바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9월 달 인하 확률이 96%가 넘고요. 연내 인하 전망도 횟수가 이미 이 두 차례는 뭐 기본값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조금 인하를 우리가 점친다면 예. 이제 약달러 방향으로 급격하게 달러 관련한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구조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이죠. 고용 부진, 금리 인하 압박, 실제로 금리 인하. 금리 인하의 효과가 확인되고 나면 예. 이제 약달러.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약달러보다 더한 약달러. 예. 이거 뭐 말은 안 되지만 강약달러인 거죠. 예, 예. 슈퍼 약달러. 예. 예. 이걸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지금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약달러가 점차 재개되는 흐름을 일단은 상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약달러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미란 연준 이사가 이번에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달러 정책이 연준과 정부 내에서 동시에 미국에게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한미 관세 협상하고 뭐 한미일 관세 협상할 때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다양한 리스트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다양한 리스트가 있는데 일본에게는 다양한 리스트가 다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네. 미국이 다 뺏어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도 사실 걱정했던 게 환율이에요. 환율. 예. 의제로는 분명히 올라갔는데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스티븐 미란 연준이사 임명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반기에 약달러를 통해서 다시 미국의 골디락스 존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네. 한미 관세 협정에서 빠졌던 환율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 예. 내지는 정상회담 이후 실무회담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의제화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환율이 1,300대 후반이냐 1,400대냐라는 단순 지표가 아니라 예, 예. 아예 환율을 의제화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대표 주자로서 가장 선두에서 우리가 환율 관련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야 될 산이 또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예. 근데 평상시 이 작년에 경제가 나빠지고 계엄 사태가 나기 전에만 해도 우리가 2023, 4년에 1,200대 후반선 정도를 네네네. 타겟 프라이스로 잡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00대 후반 자칫하면 1,400도 막 수시로 터치하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약간 이 구간이 굉장히 높은지를 잘 모르시는 착시 구간에 들어갔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약달러가 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절상이 돼서 환율이 1,300대 초반 정도로 낮아지는 게 단기간에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강력하게 약달러를 기조화해서 이걸 한국이나 동맹국에게 요구해서 구조화한다면 그래서 그게 구조화가 된다면 예전에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환율 절상 압박이 고정화되면 앞으로는 수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핸디캡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미국과 협상하면서 제도적 또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걸 모종의 합의를 이른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네. 하반기 환율 움직임과 한미 당국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출업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환율, 원화 절상 압력을 받는다면 네. 이중고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고 가까스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의제화 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건드려 주셨네요. 네. 앞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환율 문제 저희가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지난 6월에 거래 대금이 40조 원이 넘는다고 굉장히 들뜬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뚝 깎였습니다. 맞습니다. 20조 원. 네. 근데 증시 예탁금 뭐 약간 줄긴 했어요. 그래도 뭐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지켜보는 심리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세법 개정, 상법 개정 때문에 부풀었던 기대감은 쪼그라들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여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아직도 노이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아직도 합의를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 한미 관세가 타결은 됐습니다만 여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미국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물가라든지 미국 S 공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번 주는 관망 정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망을 앞두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대금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10일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15조 정도로 잡혔는데요. 직전 한 주가 19조 정도였으니까 약 19.6% 정도 거래대금이 일단 줄었습니다. 예. 또 이제 사실 얼마나 시장이 뜨겁냐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B2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용거래 용자 잔고인데 이것도 지금 7일 기준으로 한 21조 5천억 정도인데 지지난달 말에 20조를 넘어갈 때 18조, 20조 이렇게 쭉쭉 상승 추세로 가고 있던 게 사실은 스무스하게 꺾이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B2 열기도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 약간 뭐랄까 급락이랄까요. 하방을 점치는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예탁금은 진정세긴 합니다만은 견조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70조 밑으로 내려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방이야 열기가 확 식었어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관망장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방금 영향 드린 말씀처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의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관련한 노이즈가 아직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CPI 등등등 해서요. 예. 네.
이번 주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직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마지막 발표가 덜 끝났어요. 실적 관련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 주간에 들어갔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적 베이스가 있고 뭐 중국에서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도 나올 수 있고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등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 종목에 관해서 실적 베이스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홀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또는 다양한 호재가 나왔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를 이미 웃돈 종목, 네. 어닝 서프라이즈죠. 웃돈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주간 0.4예요. 그런데 실적 전망치 아래로 언더퍼포먼 주가들의 평균 주가 하락이 마이너스 2.9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회사는 0.4 정도의 추동력을 받았는데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는 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예. 현재 투자자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고는 계신데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네, 실적에도. 예,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망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예. 걸로 봐서는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는 뭐 이 회사가 어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뭔가를 발표할 예정이야 호재가 있어 이거보다는 회사의 리스크 또는 악재가 발표되는지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대응과 기민한 손절매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악재 대응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경계태세를 가지는 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호재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시겠나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관망 장사라고 예. 보고요. 중국 관련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단체 관광객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카지노라든지 여행, 백화점, 심지어는 한한령 해제까지 염두에 둔 예.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중국 관련해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그런 호재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단순히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CATL이 생산을 잠시 뭐 중단하는 느낌의 맞습니다.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네. 중국과 연계된 호재들을 조금씩 찾아보시는 섹터 네. 이쪽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번 주 한 주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셨죠?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국의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쾌한 해설, 분석 또 이번 주 감사드립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방산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주 어떨까요? 많이들 긴장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계신데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산주 조정화도 겁내지 마라. 아직은 피크 찍은 게 아니다라고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방산주들의 수출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 좀 봐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잘 나왔어요. 40% 이상 방산 수출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폴란드 수출 쪽 사업 수익성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였고 사실 지난주 LIG 넥스원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급락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시스템과 LIG, 넥슨을 함께 묶어서 보자면 20% 이상의 방산 수익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 일반 수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업계 평균 1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니까 압도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높은 수출의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수출 마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증권사에서는. 그리고 수출 이익률도 지속이 될 거고 한국 업체들의 협상력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발하면서 우리나라가 협상 주도권을 갖고 무기 경쟁력 주도권을 갖고 좀 잘 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3가지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지금 많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쫄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무기 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요는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인데요. 나토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확대 합의했고 현재 목표 설정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무기 많이 원하는데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지금 주문이 너무 빨리 안 되니까 납기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를 빨리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도 2022년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레퍼런스를 착착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고마진을 가져다 준 게 폴란드인데 폴란드 고객보다 앞으로 중동을 보셔야 됩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뭐 폴란드 대비해서 정부 지출이나 방위비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이슈를 봤을 때 앞으로 방산주 상승 여력이 있고 아직 피크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최선호주는 중동을 노릴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출발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